가장 확실한 것은 이제 사실 이제 구속됐으니까 정신감정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문가들이. 그러게요. 객관적인. 예를 들어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예를 들어 심신미약으로 해갖고 석방되시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면 석방해야죠. 그 문제가 있다면. 아주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보시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손범규 변호사나 유영하 변호사가 딱 듣는 순간 전략을 바꿀 것 같은데. 근데 그거 쉽게 못 속이니까 이제 저 객관적인 전문가들에서 검증받아서 치료를 해줄 필요가 있으면 치료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구속된 상태에서도.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 질병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거의 정신장애로 진단은 못 나오겠지만 네네네. 뭐 심리학에서는 정신장애가 있다 그래서 꼭 건강하고 정신장애 진단을 안 받는다고 또 훌륭한 이렇게는 안 봅니다. 네. 그러니까 정신장애 진단이 안 나와도 나쁜 사람 충분히 있을 수 있고 그렇죠. 정신건강이 나쁠 수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상당히 심각하다고 보는 거죠. 저는. 알겠습니다. 지금 김태용 소장님은 정신감정도 한번 좀 해봤으면 좋겠다는 거죠. 받기를 권한다. 네. 그런데 최명기 원장님 이런 논리가 있는가 하면 그 아주 지근거리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오랫동안 모셨던 분들이 양측의 얘기를 다 해요. 이런 얘기. 그러니까 세상 물정을 모르고 자기 판단을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한 분이 두 개의 얘기를 동시에 합니다. 예를 들어 전효국 의원님 같은 경우 이혜훈 의원님 같은 경우 자기 판단을 잘 못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또 동시에 엄청나게 강력한 멘탈의 소유자다.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그러니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가장 커다란 이제 그 다른 부분의 하나는 이제 사회적 불편감이라는 게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뭔가 하게 되면은 일반 대중을 만나고 뭐 10만 명, 5만 명 앞에서 나설 때는 별 문제가 없으십니다. 그러고 나서 굉장히 또 1대1로 박근혜 대통령과 만나시는 분들은 대통령께서 굉장히 그 다른 모습을 많이 보이신다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1대1에서도 별 문제는 없으십니다. 그러나 딱 이제 대통령께서 가장 불편해하시는 거는 10명이나 20명 정도의 사람이 있고 그 사람들이 아주 그 공과 사의 중간 정도에 있으면서 그 사람들이 또 어떤 가 원하는 게 있어서 나를 갖다 나한테 뭔가 원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공과 사의 중간 정도에 해당되는 부분은 굉장히 불편해하시는 부분이 있으신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근데 그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러지 않나요? 맞아요. 모든 사람이 다 그렇지만 어떤 정도의 차이는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대통령께서 대통령이 되시는데도 굉장히 장점과 단점이 있었습니다. 왜냐하게 되면 장점에 해당되는 부분은 뭔가 하게 되면은 본인의 노출을 갖다 최소화하는 그러니까 대중 노출을 제외한 나머지 노출을 갖다 조절하는 전략을 하다가 보니까 신비주의 전략이죠 일종의. 네, 실수할 것도 없고 또 자꾸 사람을 만나서 얽히게 되면 자기 의견이 바뀌고 뭐 얘기를 들어주고 하게 되는데 조절이 됨으로써 신뢰와 원칙을 지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던 거고요. 단점은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하게 되면 결국 대통령을 직접 만나기가 어려워지다가 보니까 접견권 자체가 권력이 되게 되는 단점이 생기게 됩니다. 거기에서 바로 비선이라는 게 생기게 되는 거예요. 대통령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이 가장 많은 권력을 누리게 되는 거고요. 대통령을 중간에서 만나는 사람이 이거 대통령 지시야라고 얘기하게 되면 나머지 사람은 확인할 방법이 없게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소장님, 의문의 일편줄 알았더니 내용은 탄탄한데요. 제가 박근혜에 대한 분석을 하면서 핵심적인 키워드로 제시했던 것이 이 세상에 대한 공포입니다. 세상에 대한 공포. 이건 또 두 분이 좀 비슷하네 살짝. 공포감이 아주 크다. 이건 이제 인간도 무서워한다는 얘기거든요. 세상을 무서워한다는 얘기는. 방금 그 공과 사이 중간 영역에 있는 한 10명, 20명 정도 사람들이 있을 땐 불편해한다. 그 비슷한. 저는 극소수의 사람도 자기 측근이나 가까운 사람 아니면 불편해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증언을 통해서 확인한 바도 그렇고. 저는 뭐 사실 증거를 제시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뭐 분석할 때는 그런 내용을 잘 몰랐는데 그 이후에 이제 많이 만나 뵀는데 직접 박근혜 씨를 뵀던 분들이 증언이 일치하더라고요. 대체로 1대1 관계에서도 언어 능력이 이렇게 뛰어나다든가 화제를 전용욱 씨도 이 얘기를 해요. 화제를 주도한다든가 이게 잘 안 됐다는 얘기. 그다음에 그 최태민 씨가 박근혜 씨를 18년 정도를 이렇게 쥐고 있었는데 이 접견인 통제를 했다는 게 확실히 지금 드러나고 있거든요. 접견인 그러니까 이제 만나는 사람을 제한했다는 얘기죠.
그 지금 얘기하잖아요. 깜짝이야 깜짝이야 막 나 귀신을 보는 줄 알았어. 궁금하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자유롭게 만나게 해주지 않고 자기 손아귀에 쥐고 있으려고 계속 통제하면서. 그때 박지만 씨도 통제를 했던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박근영 씨도 못 만나게 네, 했고. 그렇죠. 청원장도 냈죠. 노태우 전 대통령한테. 예. 그런 사건이 벌어진 것은 이제 어쨌든 인적 관계를 자유롭게 맺을 수 없도록, 대인 관계를 맺을 수 없도록 통제한 거거든요. 이게 정신 건강에는 상당히 전 나쁜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최태민 씨가 18년 동안 통제해오는 와중에 네. 정신적으로 상당히 왜곡되고 그렇죠. 뒤틀어진 측면이 생겼을 것이다. 네. 안 그래도 있었던 세상에 대한 공포가 더 나빠졌을 거라는 거죠. 세상에 대한 공포는 제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22살 때 전시도 아닌데 엄마가 총 맞아갖고 사고가 났고 그러죠. 맞아요. 또 27, 8 때 아빠가 총 네. 맞아 사고가 났고 맞습니다. 이게 보통 큰 충격이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20대 그때 당시에 20대가 성인이라고 하더라도 한 40대 50대 어머니가 정상적으로 이제 네. 나이가 드셔갖고 네. 자연적으로 이렇게 돌아가셔도 충격이 큰 거거든요. 네. 근데 느닷없는 그러한 부모님의 비보를 들었을 때의 충격. 거기에다 어머니는 국가원수가 참여하는 행사장에서 돌아가셨죠. 즉 최고의 경호가 이루어지는 곳에서 돌아가셨죠.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렇죠. 이 세상에 안전한 곳이 있을까라는 두려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또 네. 프랑스에서 유학을 하다가 저는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 외국 가 있거나 혹은 감옥에 있을 때 무슨 공포감이 드냐면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어떻게 하지? 특히 이번 감옥 갔을 때는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어떻게 하지? 그 공포가 9개월을 가는 거예요. 언제 또 가셨습니까, 감옥에? 한 번 가셨어요. 12년도에 갔고요. 네. 83년도에 갔고요. 87년도에 갔고요. 정말. 수시로 갑니다. 근데 정말로요? 정말로요? 정가 구범이라니까 왜 이래 이 양반이. 감옥 가고 싶어? 아니 근데 진짜 이번에는 네. 국회의원을 하다가 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공포감이 어머니가 돌아오시면 어떡하지? 근데 그때 이제 무슨 생각이 드냐면 다시 복귀를 해봤어요, 제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리에서 엄마가 총에 맞아 돌아오셨다는 비보를 듣고 오는 비행기 안에서 그때는 지금처럼 10시간, 11시간 안에 금방 못 와요. 그 주로 방콕, 경유 이런 비행기가 있었거든요. 뭐 네. 이제 다이렉트로 와도 뭐 10몇 시간, 10몇 시간 걸리는데 그쵸, 네. 준비하는 시간, 비행기 타서 온 시간, 비행기에서 내려서 김포공항에서 청와대까지 가는 시간에 느꼈을 2, 3일간의 공포감이라고 하는 게 이해가 좀 되더라고요. 그 교수님 지금 박사님 지금 뭐죠 이게 소장님 말씀하시는 게 급 이해가 되네. 네. 거기에다가 왔을 때 사실 그 어머니를 잃은 충격을 치료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퍼스트레이드를 시켰어요. 이거는 또 애도를 방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상처를 더 악화시킵니다. 그때 그 약한 틈을 사정없이 비집고 들어서 최태민이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딱 그때. 그러면서 이제 그 18년간에 최태민이가 엄마 목소리를 빙의해서 최면을 걸고 레드 선 하면서 네네. 그네야 내가 네 엄마다. 그럼 눈물을 터뜨렸다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런데 뛰어난 실력을 가진 분이었죠. 최태민 씨가. 어떻게 그렇게 사람을 이용할 수 있어요? 원래 사기꾼들은 다 이용해요. 사기꾼이 인간 심리를 잘 파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기를 치죠. 그러나 그게 소장님 사기꾼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사기꾼이 되면 또 잘하겠죠. 예, 최 원장님 사기꾼 안 되실 거죠? 근데 이제 최태민 씨가 그게 매번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네. 심리적 사기를 치는 사람들은 네. 그냥 유명하거나 뭔가 취약하다 그러면은 전부 다 편지를 보내거나 전부 다 이렇게 시도를 합니다. 피싱이나 비슷한 겁니다. 우리는 사기를 당하게 되면은 보이스 마치 피싱이나 100%처럼 내가 당한 것 같긴 하지만요. 네. 사기를 치는 사람들은 1000명, 10,000명한테 해서 한두 건이 크게 성공하는 거로 되는 거지 매번 성공하는 건 아닙니다. 사적으로 우리 그 최 원장님하고 김 소장님하고 저하고 묶이면 이게 70억 분의 3이 되겠어. 내 딱 보니까 작품 하나 나올 것 같은데. 얘기하세요 계속. 네, 거기서 끝났습니다. 끝났어요? 네. 자 이제 다시 네. 두 분이 슬금슬금 얘기들이 비슷하게 좀 가고 있어요. 네. 좀 다른 것 같은데요?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떤 이제 점에서? 제가 아까 핵심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은 그런 어떤 측근이나 뒤에서의 참모가 없이 독자적으로 정치 정세를 판단하고 전략을 짜고 이럴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얘기죠.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능력도 없고 네. 정신적으로도 좀 그 정도 한번 감당할 수 있는 심리가 아니고 지적 능력도 그렇게 높지 않다.
따라서 우리 최 원장님이 얘기했던 아주 강력한 멘털 그다음에 정치 투쟁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전략적 선택을 한 거거든요. 그 정도 수준이 안 될 것이다. 그렇죠. 그럼 혹시 그런 잘한 게 있다면 그거는 박근혜 씨의 머리가 아니고 참모나 이런 사람들의 머리에서 나왔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영우 씨는 또 반대되는 거 이런 얘기를 해요. 엄청난 승부사다. 네. 무슨 얘기냐면 박근혜 씨가 감각이 둔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무감각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탄핵당해서 집으로 들어갈 때 웃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정세를 들어가서 울었대잖아요. 들어가서는 우시면 또 예. 정세를 보면 아 내가 지금 대통령 자리에서 쫓겨난 거구나. 이런 걸 생각하면 감정적으로 일단 다운되거든요 사람이. 근데 앞에서 지지자들이 환호하면 또 웃어요. 그다음에 옛날에 세월호 때도 사고 때도 내려갔을 때 거기서는 웃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웃었어요. 아마 조언도 받았을 겁니다. 예. 웃었어요 또 지지자들이 박수 쳐주면.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수준이 높아서 정말, 네. 자기의 감정이 큰 넓은 판을 보면서 좌우되는 분이 아니고 작은 내용들 자극에 의해서 반응하는 분이란 얘기인데 약간 네. 반세포적인 거죠. 근데 그 막 웃고 이런 거는 대중 앞에서 웃고 이런 거는 상황에 상관없이 그런 거는 좀 단련된 거 아닐까요? 어렸을 때부터 그렇지. 막 정치인들은 영예로서도 무조건 웃어야 된다고. 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예, 그런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 예리한 질문을 어떻게 해. 제 머리에서 근데 나왔어요. 그래도 웃지 않아야 될 장소는 알죠. 그렇게 그쵸, 훈련이 그쵸. 잘 돼 예. 사람들도. 근데 이제 그 통제가 잘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대목에서는요. 네, 저는 세월호 때는 일종의 방심이 있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결국은 외부에서 전부 다 우리가 이제 뭐 녹음을 하더라도 편집이 있다 없다 하다가 보면은 편집이 있다고 가정하고 행동하다가 보면 방심이 나오죠. 방심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아마 그 전부 다 이렇게 통제가 가능한 상황이라고 생각했었는데 통제가 안 되는 어떤 네. 허점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정치인한테 가장 중요한 거는 지성과 능력과 지능도 있지만 사실은 그보다도 중요한 건 의지의 문제입니다. 의지의 문제. 의지가 강한 사람이다. 네, 그런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은 본인의 가장 커다란 장점은 본인의 정치인으로서 가장 커다란 자산은 사실은 지능이나 어떤 대인관계나 그런 게 있었던 것보다는 대통령의 딸이라는 것 자체가 가장 커다란 정치적 자산이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모든 사람과 똑같은 단계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었어요. 네, 네.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이 평범한 분이셨고 그래서 그분이 시의원부터 시작했다 그러면 대통령이 되지 못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본인은 귀한 존재에서부터 시작했거든요. 어허.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단점이 사실은 정치에 있어서 가장 커다란 장점으로 발휘가 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사람의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 사람의 뭐 10명, 20명의 의견을 취합하는 게 아니라 두세 가지의 대안 중에 가장 본인의 의지가 작동할 수 있는 대안을 갖다 만들고 나서 주위 사람들한테 그거를 갖다 실현되도록 주위 사람들을 갖다 몰고 간다는 점에 있어서는 대단한 정치적 능력이 있고 그러나 그 대단한 정치적 능력은 남과 같은 지점에서 시작하지 않았다는 데서 나오는 겁니다. 제가 좀 다른 얘기를 하나 하면 이제 세상에 대한 공포를 키워드로 제시했지 않습니까? 세상을 무서워하는 사람은 자기한테 방어막을 치죠. 그렇죠. 들어오는 게 싫으니까. 일종의 이제 심리학에서 방어 기제. 그렇습니다. 외부 세계를 방어적으로 대합니다. 그러면 남의 얘기를 안 듣게 됩니다. 당연히. 그렇죠. 비판이 들어오면 세상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은 그냥 나한테 지적을 해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세상을 너무 무서워하는 사람은 그 비판이 들어오면 죽이려고 생각한다고 믿어요. 상대방이 날 죽이려고 한다. 아주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다른 견해를 얘기하면 저 사람 날 배신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죠. 화를 내고 항상 배신을 의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고집불통입니다. 남의 얘기를 안 듣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게 들어오려면 불통의 정치학이라고 하는 게 그냥 본인이 억지로 뭐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고 그런 게 아니고 아주 그 심리학에서 나온 심리적 상태에서 나온 자연스러운 결과다. 그렇습니다. 예를 들자면 예전에 이제 정조 같은 분은 그 벽보가 이제 왕을 비판하는 벽보가 붙어서 신하들이 잡아들입시다 이렇게 제안을 하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정치를 잘하면 그런 거 안 붙을 텐데 뭐 그렇게까지 신경 쓰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이었고 저하고 좀 비슷하네요 그런 점은. 같은 정씨시죠.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왜 나한테 개그를 날려? 죄송합니다. 잠깐 그 반면에 연산군 같은 사람은 친인척까지 다 잡아들입니다. 무서우니까. 이게 무서워서 사람들이 극렬하게 사람들을 탄압하는 게 많아요. 세상을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제가 같은 국회의원을 해보면 아주 강력하게 카리스마를 보이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제가 그분들 개인적인 퍼스널리티를 다 알거든.
약하고 자기 방어 기제가 약하고 심리적으로 약한 사람들일수록 그렇습니다. 강력하게. 그러니까 우리 속담 그런 거 있잖아요. 물지 못하는 게 크게 짖는다고. 예, 네, 그거죠. 아. 그게 됐기 때문에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의지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의지가 있는 게 아니라 고집스러운 겁니다. 최 원장님 계속 지금 까고 있는 거 잘 못 느끼셨어요? 전 공감합니다. 저도 주로 듣고 싶은 것만 들으면서 살겠지. 실제로 제가 또 정신적으로 좀 이상한 거 아니에요? 듣고 싶은 것만 들으면? 저는 남의 비난을 남이 이렇게 제가 약하게 몰리건 비난하건 잘 안 듣는 성향이 있어가지고요. 그러세요? 그런데 일단 심리 상태 좀 점검을 해주시죠. 그러니까 대통령께서는 되게 깔끔한 걸 좋아하시는 건 맞습니다. 그건 이제 그러니까 화장실 변기까지 뛰어갖고 가겠죠. 그건 우리도 분석할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대통령께서 대통령이 되시고 나서 가장 커다란 실수의 하나는 세력을 갖다 핵심 세력을 추려내면서 세력 자체를 갖다 줄였다는 데 가장 커다란 잘못이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친박과 비박이 됐든지 간에 대부분의 본인이 당선됐을 때의 세력을 보통 유지하는 쪽이 대통령한테는 유리한데요. 유지하거나 또 확대 재생산하든지. 그러나 우리나라 대통령의 역사상 그런 분들은 별로 없습니다. 보통 대통령이 되고 나면은 재창당에 대한 그 덫에 빠지게 됩니다. 아니 유명한 그 정치인 있잖아요. 정 씨. 정조.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새천년 민주당이랑 굉장히 커다란 세력이 있으셨는데 그 세력을 갖다 본인이 열린우리당으로 축소해버린 겁니다. 본인은 이제 축소하시면서 본인은 그 축소했다고 생각 안 하신 거죠. 비슷하게 박근혜 대통령도 이제 대통령께서 대통령이 되시고 나서부터는 대통령이 된 다음부터는 이제 본인이 아까 얘기하셨듯이 뭔가 싫은 얘기하는 사람들 이걸 다 컷을 하고 싶은 거예요. 네. 그러다가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진박과 진박이 아닌 게 나눠지게 되었던 거예요. 예. 축소하는 과정으로 갔다. 네. 그러나 그게 결국은 본인이 가장 본인한테 치명적이 되는 탄핵의 의결 정족수를 갖다 확보하게 해주는 계기가 됐었던 거죠. 그리고 지금 변호사들도 보면 8명, 9명 있지만 결국은 유영아나 손 변호사님 이 한두 분 정도로 점점 축소되고 있거든요. 네. 그거는 이제 결국 아까 얘기하신 것 같은 동의하게 되는 게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은 자신의 어떤 안위를 갖다 맡겨야 되는데 안위를 맡길 때는 능력도 중요하지만 충성심이 중요하게 되는 겁니다. 나를 갖다 나한테 뭔가 원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공과 사의 중간 정도 해당되는 부분은 굉장히 불편해하시는 부분이 있으신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근데 그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러지 않나요? 맞아요. 모든 사람이 다 그렇지만 어떤 그 정도의 차이는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대통령께서 대통령이 되시는데도 굉장히 장점과 단점이 있었습니다. 왜냐하게 되면 장점에 해당되는 부분은 뭔가 하게 되면은 본인의 노출을 갖다 최소화하는 그러니까 대중 노출을 제외한 나머지 노출을 갖다 조절하는 전략을 하다가 보니까 신비주의 전략이죠 일종의. 네, 실수할 것도 없고 또 자꾸 사람을 만나서 얽히게 되면 자기 의견이 바뀌고 뭐 얘기를 들어주고 하게 되는데 조절이 됨으로써 신뢰와 원칙을 지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던 거고요. 단점은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하게 되면 결국 대통령을 직접 만나기가 어려워지다가 보니까 접견권 자체가 권력이 되게 되는 단점이 생기게 됩니다. 거기에서 바로 비선이라는 게 생기게 되는 거예요. 대통령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이 가장 많은 권력을 누리게 되는 거고요. 대통령을 중간에서 만나는 사람이 이거 대통령 지시야라고 얘기하게 되면 나머지 사람은 확인할 방법이 없게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하고 있었는데 이 접견인 통제를 했다는 게 확실히 지금 드러나고 있거든요. 접견인 그러니까 이제 만나는 사람을 제한했다는 얘기죠. 그 지금 얘기하잖아요. 깜짝이야. 깜짝이야. 나 귀신을 보는 줄 알았어. 궁금하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자유롭게 만나게 해주지 않고 자기 손아귀에 쥐고 있으려고 계속 통제하면서. 그때 박지만 씨도 통제했던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박근영 씨도 못 만나게. 네, 그렇죠. 청원장도 냈죠. 노태우 전 대통령한테. 예. 그런 사건이 벌어진 것은 이제 어쨌든 인적 관계를 자유롭게 맺을 수 없도록, 대인 관계를 맺을 수 없도록 통제한 거거든요. 이게 정신 건강에는 상당히 전 나쁜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최태민 씨가 18년 동안 통제해오는 와중에 정신적으로 상당히 왜곡되고 뒤틀어진 측면이 생겼을 것이다. 안 그래도 있었던 세상에 대한 공포가 더 나빠졌을 거라는 거죠. 세상에 대한 공포는 제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22살 때 전시도 아닌데 엄마가 총 맞아갖고 사고가 났고 또 27, 8때 아빠가 총 맞아 사고가 났고 이게 보통 큰 충격이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20대 그때 당시에 20대가 성인이라고 하더라도
가장 확실한 것은 이제 사실 이제 구속됐으니까 정신 감정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문가들이 그러게요. 객관적인 예를 들어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예를 들어 심신미약으로 해갖고 석방되시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면 석방해야죠. 그 문제가 있다면 아주 객관적이고 예. 냉정하게 보시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손범규 변호사나 유영하 변호사가 딱 듣는 순간 전략을 바꿀 것 같은데. 근데 그거 쉽게 못 속이니까 이제 저 객관적인 전문가들에서 검증 받아서 치료를 해줄 필요가 있으면 치료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구속된 상태에서도.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 질병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거의 정신 장애로 진단은 못 나오겠지만. 네네네. 뭐 심리학에서는 정신 장애가 있다 그래서 꼭 건강하고 정신 장애 진단을 안 받는다고 또 훌륭한 이렇게는 안 봅니다. 네. 그러니까 정신 장애 진단이 안 나와도 나쁜 사람 충분히 있을 수 있고 정신건강이 나쁠 수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상당히 심각하다고 보는 거죠, 저는. 알겠습니다. 지금 김태용 소장님은 정신 감정도 한번 좀 해봤으면 좋겠다는 거죠. 받기를 권한다. 네. 그런데 최명기 원장님. 이런 논리가 있는가 하면 그 아주 지근거리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오랫동안 모셨던 분들이 양측의 얘기를 다 해요. 이런 얘기. 그러니까 세상 물정을 모르고 자기 판단을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한 분이 두 개의 얘기를 동시에 합니다. 예를 들어 전효 의원님 같은 경우 이혜훈 의원님 같은 경우 자기 판단을 잘 못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또 동시에 엄청나게 강력한 멘탈의 소유자다.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그러니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가장 커다란 이제 그 다른 부분의 하나는 이제 사회적 불편감이라는 게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뭔가 하게 되면은 일반 대중을 만나고 뭐 10만 명, 5만 명 앞에서 나설 때는 별 문제가 없으십니다. 그러고 나서 굉장히 또 1대1로 박근혜 대통령과 만나시는 분들은 대통령께서 굉장히 그 다른 모습을 많이 보이신다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1대1에서도 별 문제는 없으십니다. 그러나 딱 이제 대통령께서 가장 불편해 하시는 거는 10명이나 20명 정도의 사람이 있고 그 사람들이 아주 그 공과 사의 중간 정도에 있으면서 그 사람들이 또 어떤 심과 원하는 게 있어서 소장님 의문의 일편인 줄 알았더니 내용은 탄탄한데요. 제가 박근혜에 대한 분석을 하면서 핵심적인 키워드로 제시했던 것이 이 세상에 대한 공포입니다. 세상에 대한 공포. 이건 또 두 분이 좀 비슷하네 살짝. 공포감이 아주 크다. 이건 이제 인간도 무서워한다는 얘기거든요. 세상을 무서워한다는 얘기는. 방금 그 공과 사이 중간 영역에 있는 한 10명, 20명 정도 사람들이 있을 땐 불편해한다. 그 비슷한. 저는 극소수의 사람도 자기 측근이나 가까운 사람 아니면 불편해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증언을 통해서 확인한 바도 그렇고. 저는 뭐 사실 다 증거를 제시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뭐 분석할 때는 그런 내용을 잘 몰랐는데 그 이후에 이제 많이 만나 뵀는데 직접 박근혜 씨를 뵀던 분들이 증언이 일치하더라고요. 대체로 1대1 관계에서도 언어 능력이 이렇게 뛰어나다든가 화제를 전용욱 씨도 이 얘기를 해요. 화제를 주도한다든가 이게 잘 안 됐다는 얘기. 그다음에 그 최태민 씨가 박근혜 씨를 18년 정도를 이렇게